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시즌3 제37강 1강 2강을 합하면 157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2년에 걸쳐서 157번째 강의를 똑같은 거 한 번 증복 없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세테크 재테크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방송을 이어갑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좀 겨울로 들어서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오늘 그 제목처럼 중과세, 부동산 중과세, 아주 그냥 세금이 아주 중과세로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 미세먼지처럼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래절벽 그러잖아요. 고용절벽, 절벽이 그렇게 많은 거 몰라요. 작년, 재작년에는 뭐 폭탄이 많았거든요. 뭐 가계폭탄, 뭐 이런 뭐 세금 폭탄. 그러더니 요새는 또 절벽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되는 것도 좀 없고, 특히 부동산을 내놔도 거래도 잘 안 되고, 또 전세를 내놨는데 누가 보러 오는 사람 없고, 또 약 우리 10만 명의 중개사무소에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의해서 백문백답 중에서 저는 그 중개사 우리 그 사장님들께서 제가 쭉 오늘 한 40개를 중과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낱말, 전문가가 써야 될 낱말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또 고객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좀 전문가처럼 보이시잖아요.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을 거쳐서 뭐 세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오래전에 세법을 중개사를 땄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되짚어야 될 그런 세금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0개 정도를 제가 도대체 이 중과세 세금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세금에서 세테크에서 무슨 언어들로 무슨 말들로 짜임새 있게 짜져 있느냐 좀 이상하지만은 몇 가지만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한 40가지를 안다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축에 속한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세 시대랍니다. 중과세. 중과된 세금. 무겁다. 무거움을 느낀다. 종부세도 뭐 무겁다. 재산세도 무겁다. 보유세도 무겁다. 무섭다. 앞으로 또 우리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른다는데 무섭다. 양도소득들은 더 무섭다. 뭐 취득할 때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통세도 너무 무겁다. 세금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드로 떠오른 것을 중심으로 한 20가지, 한 40가지 되네요. 다음 38강까지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문백답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그 질문을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1번이 부모 자식 간, 전비속 간의 돈 거래 얘기입니다. 부모지간 돈 거래. 우리가 상징법에서 보면은 세법이 재작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좀 증여를 해도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이런 거에서부터 부모하고의 돈 거래, 또 비속하고의 돈 거래. 그럴 수밖에 없죠.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의 그건 또 물론 금수저들 얘기지만 도움이 없이는 또 적게는 뭐 5, 6천, 뭐 1억, 뭐 적게는 뭐 2천만 원까지도 돈 거래를 할 때 좀비속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를 할 때 잘못하면은 이 돈 거래 자체를 증여로 추정한다면서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맞죠? 증여로 이제 추정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몇 번이든 했지만은 몇 가지는 갖춰 놔야 된다. 뭐 금전 소비대차, 뭐
공증을 하고 계약서를 써놔야 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또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가격 8.5%였는데 4.6% 이상을 또 이자 총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갈 때 약 그렇게 된다면 4.6%로 1,000만 원 정도가 어느 시점일까 보면은 그게 한 2억 6,600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돈 거래를 할 때 이자를 주고 근거를 남겨라. 그래야지 국세청에서는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노라 이런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는 정확히 들어가야 됩니다. 너 언제 갚을 건데? 얼마 빌려갔어? 그 다음에 벌칙. 만약에 이렇게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것을 쭉 그 프로그래머해서 이걸 정확히 돈의 꼬리표를 만들어 놔야지 좀비 습관의 돈 거래를 증여로 안 보고 정말로 빌려줬군. 자식이 빌려갔는데 정말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자를 주고 있군. 이것을 근거를 남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뭐 근거를 안 남기면은 언제나 찜찜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매서운 눈초리로 볼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증여 상속을 떠나서 현재 증여도 아니고 상속도 안 되는데 돈 거래. 그래서 뭐 심지어 이런 것도 모르죠. 뭐 결혼식을 얘가 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을 좀 이렇게 주면 안 되느냐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간혼상제에서 아니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몫으로 들어온 것하고 아들 그 친구 관계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서 많이 묻습니다. 참고적으로 너무 호합한 결혼식이랄지 호화 자동차를 너 결혼했으니까 내가 요새 말은 뭐 BMW 뭐 벤츠 또 뭐 큰 뭐 자동차를 딱 사준다든지 너무 호화스러운 뭐 전세자금은 뭐 말할 것들 이런 것들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간혼상제 뭐 세법에서는 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지나치지 않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두는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뭐랍니까 적정 이자율을 세법에서 정해놓은 적정 이자율 이상은 항상 주고 돈을 받았으면 이자를 주는 형태로 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한 40개를 쭉 해볼 텐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에 관한 겁니다. 캐피탈 게인. 자, 뭔가를 투자해서 분양권이 로또 분양권이 됐다든가 이번에 그 우성 1차가 신문에 난 대로 84점 자녀가 본인 포함해서 7분인 사람이 만점을 맞아가지고 뭐 20억대의 로또 당첨이 됐다더라 이런 거에서부터 남았으면 뭐 합니까? 20억이 남았으면 이제 그분은 운 좋게 됐다고 치면 나머지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겠죠. 국세청에서 저랑 나눠 먹읍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캐피탈 게인 쪽에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럼 이것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과거에 오래오래 농타임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팔려 그럴 때 세금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 최근에 3, 4년 전에 분양권이랄지 입주권을 사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또 기존 아파트를 강남에 어디를 하나 재건축을 하나 샀는데 이게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제 단기로 폭등했을 때 하고 단기로 시세 차익을 많이 얻었을 때의 양도소득하고 장기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뭔가를 팔라 그럴 때 이거 세금 정말로 무섭네요. 이런 질문을 해요. 얼마나 나옵니까? How much? 국세청에서 얼마나 요구할까요? 이런 겁니다. 얼마를 신고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만큼은 단가방처럼 하나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수십 번 해도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특례 조세 제한법의 특례에서부터 소득세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부분은 좀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관한 것을 절세 전략을 로드맵을 따로 할 테니까요. 고민이 이게 제일 많다.
오늘은 어떤 것만 하고 가려면은 요즘은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세미나장에 오신 분들은 팔기 전에 저를 찾아옵니다. 또 팔기 전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찾아가서 전문가와 상담을 합니다. 자, 이걸 팔아야 되겠는데 보유기간이 얼마고 내가 주택수가 어떻게 되고 또 규제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비규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미리 뽑아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랄까 그냥 팔고 나서 세금을 계산했죠. 근데 이제는 이 중과세 시대 아닙니까? 중과세 시대. 특히 2018년 4월 1일부터는 3주택이랄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뭐 2주택, 3주택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가 굉장히 가산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계산을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2번은 일단은 캐피탈 게인을 얻었어요. 뭘로 했든 뭐 상가로 얻었든 오피스텔로 얻었든 올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살 때보다 시세 차익이 올랐으면 미리미리 프리벤션 오브 텍스 플래닝을 짠다는 개념에서 예방세무에서 미리 도장 찍기 전에 꼭 양도소득세를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기간이 모자라면 더 보충하고 또 덜어낼 거 있으면 더 덜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할 수만 있다면 비과세 쪽으로 양도소득세가 제로가 되는 쪽으로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되겠죠. 또 진짜로 양도소득세가 줄여도 나는 피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적게 내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가장 고민이 남기는 남았는데 실현이익, 내 아직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꽂히지는 않았어. 남들이 많이 몰랐다고 부러워하는데 국세청이 얼마를 요구한다는 건 이건 조크니까 우리가 자진납부해야 되나 자율해서 내가 국세청에도 띄워줘야 된다. 그래도 국가도 먹고 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소득, 또 부동산 매매업을 하신 분들은 1회 이상 1년에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 부동산 매매업이랄지, 또 신축 판매업이랄지, 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거냐, 신축 판매업으로 볼 거냐, 뭐 비교 과세 문제 이런 거 모든 소득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6대 소득 그러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근로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한 고민이 많다. 특히 내가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제는 소득을 잘 따져봐야 된다. 왜? 올 7월 달에 2018년 7월 달에 의료보험에 대한 것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계산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소득에 관한 것을 잘 따져야 된다. 뭐 우리 농지 같은 거 사고 팔고 그다음에 제촌 작용 8년간 제촌 작용했느냐 따졌을 때도 뭐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으면은 그때는 농사를 10년을 지었어도 그 기간은 뺄 거야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또 우리 일반 의료보험 차제에서는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상이냐 이하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접어두시고 일단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아니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근거가세고 조세 법률지이고 나열된 대로 국세청에서 세금 내시오 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 곳에 소득이 당연히 존재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따로 단가반에서 제가 단가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 세테크 재테크가 아직도 20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한두 번 더 다루고 간다. 주택 부분에. 이제 짧게는 많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좀 더 다루고 간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질과세, 조세의 기본 원칙에서 이제 실질적인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공부상을 떠나서 당신이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관련된 세금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거에서 실질과세 원칙이죠. 그래서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과세 원칙도 중요하지만 모든 세금은 사후관리 세금이다 이 말이죠. 사후에 한 번 더 관리를 합니다. 특히 상속세 같은 것은 한 뭐 30억, 20억 이상 뭐 3, 40억 분들은 5년 후에 한 번 더 들여다보죠. 포괄적인 이게로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왜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지? 그래서
사후 관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전에 어떤 것은 미리 봐줍니다. 자, 이 컨디션을 앞으로 지킬 것을 약속하고요. 취득세도 더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감면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주겠는데요.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세금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질과세 원칙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아니,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임야를 싹 나무를 베버리고 그것을 고추밭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건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작을 하고 있으면은 농지로 봐야 되겠죠. 이런 개념인데, 그거보다도 모든 것은 사후 관리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사후 관리하는 것이 세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뭐 취득세에서부터 보유세에서부터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미리 봐주고 미리 사후에 이렇게 관리 안 하면 페널티를 가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도가 당근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비과세 해주고 감면해 줄게요. 근데 이것은 꼭 저하고 약속이니까 손가락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특히 이제 부담부 증여가 그러겠잖아요. 자, 10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내서 지금 5억 원어치는 쉽게 말하는 겁니다. 5억 원어치는 지금 증여세 안 받았어요. 근데 이거 아버지가 융자를 갚아준다든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내주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사후에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사후 관리의 문제를 많이 묻고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도 묻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번은 그 유명한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이건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왜 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면, 그때 찔끔찔끔 해준다 그랬잖아요. 전체 한 곳으로만 집중해버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청자분은 채널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부채를, 부담스러운 부채를,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 빌린 모기지, 이런 것을 부과시켜서, 수증자에게 부과시켜서 이걸 한다, 증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두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부를 걸고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이 확 낮아져 가지고 증여세는 덜 내겠지만, 이것을 물려준 반대에 아버님이 물려줬다, 증여했다. 그러면 아버님은 뭐가 반대적으로 신경 써야 되고 발생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재산을 이동시켰는데, 이럴 때 요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4.1 대책 이전에는 부담부 증여가 좀 유리한 면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따져야 된다. 과연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가? 우리가 단순 증여라고 그래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현금으로 탁 증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10억짜리니까 전세 필요 없어, 내가 10억 원어치 이거 물려준 거에 대해서는 그걸 갚여 삼아서 증여세 제대로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달콤해요. 근데 요새 중과세 시대 아닙니까? 이 중과세 지역에서 아버님이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3주택이다, 2주택이다, 그러면 가산율이 적용해가지고 그냥 단순 증여한 것보다, 그 증여세를 좀 이익을 본 부분보다, 감면받은 부분, 감면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그렇게 세금 전략을 짠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부담부 증여가 가장 이렇게 중과세 시대에서는 계산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따로, 부담부 따로 이렇게 계산해 봐야 돼. 부담부가 이게 다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담할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부 그러니까 다들 알아요. 부담부. 그러나 옳고 그름,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일 이런 분들은 좋아요. 1세대 1주택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나 이제 필요 없다, 우리 아들한테 이거 물려줘야 되겠다, 2년이나 보유했다. 그럼 아버지는 일단 2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니까 양도세가 안 발생하죠. 이런 분들은 바로 부담부 걸고 증여하면 좋겠죠. 유리한 점입니다. 또 하나 디테일하게 되면 또 다음 시간에 찔끔찔끔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전세를 끼고 이제 물려주는 게 이제 증여하는 게 이제 부담부 아닙니까? 이때 공과 상태에서 그 증여받은 아들이 수중자가 전세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좀 헷갈리니까 또 요 문제는 부담부 증여를 더 할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기술적인 것은 또 더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쭉 한 40개를 나열해서 다음에 보충 질문, 보충 설명을 할 때 또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다더라. 나 증여할 때 우리 아들이 전세 계약서를 쓰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놔두세요.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증여 추정, 증여를 추정한다. 제일 겁먹는 거죠.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런 거. 특히 이제 통장 같은 거 뭐 이제 특히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IMF 때 우리가 많이 망했잖아요. 그럼 사업자도 못 내고 또 어디서 막 채권이 들어올까봐, 차압 들어올까봐 통장을 못 쓰신 우리 배모 부모가 많아요. IMF 때 막 수없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직도 부채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자기 통장 못 쓰는 분도 부지기수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또 빚쟁이들이 올까봐 주소를 또 옮기지 못한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거 증여 추정 우리가 그 자금 출처 주택이 어디서 돈 났습니까 했을 때도 그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로 배제하는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배제 기준이 있듯이 이런 거 증여하고 아까 저기 가족 간의 돈 거래하고 이런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증여로 추정당하지 않고 의심스럽게 국세청의 눈에 이렇게 안 보이려면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들 통장을 한 5천만 원 넣어놨는데 그때 이 녀석이 찾아 썼을 때 증여인데 지금은 우리가 세법상으로 말한다면 입금되는 순간에 내 통장에서 돈이 떼놨으니까 증여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여의 추정, 간주 이런 개념은 앞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또 보충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6번이 부동산 부당행위 계산부인. 뭘 얼마나 부당행위를 해서 이 계산한 것을 당신이 이렇게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저희는 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다시 우리가 과세를 하든가 이걸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세금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제 다시 한번 이월과세가 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 저가 양도를 한다든가 가족 간에 요새 그랬잖아요. 증여할까 상속할까 현금으로 그냥 증여할까 아니면 우리 아들하고 직장이 든든하니까 거래를 해야지. 그래서 저가 고가 매수 저가 양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전세 끼고 우리 아들이 한 3억만 증명하면 굳이 내가 이거 안 팔고 다음에 오를 텐데 남한테 안 팔고 요새 또 팔리지도 않으니까 특히 이제 요새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너 돈 모아는 거 좀 있니? 그럼 아버지 거 좀 사갈래? 나 3주택인데 1주택이나 2주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아버지 좀 싸게 주세요. 그러면은 이춘모 교수가 그러는데 야 저가 매수나 너무 고가 매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행위에 해당된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는 시세하고 대가가 있어요. 이제 시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중개사무소에 시세 거래되는 시세, 그 다음에 비교 사례도 있고, 뭐 엄마 아파트 105동 뭐 208호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데, 뭐 15억에 거래됐는데, 뭐 이런 게 시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 그럼 나한테 대가를 줘야지. 아버지한테 매매 대금 대가를 줘야지. 이랬을 때 시세와 대가를 국세청에는 따져놨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너 지금 시세가 10억짜리인데 자녀분들한테 대가를 받을 때는 7억 이상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3억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이상 되면. 3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놨고, 또 소득세법하고는 약간 틀려요. 상징법은 그 다음에 우리가 5% 이상의 차이가 난다든가, 또 일반 우리 상징법에 보면 뭐 30% 이상 차이인데 5%입니다. 20분의 1의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3억 중에서 이제 적은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다른 말로 말해서 아들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특수 관계인까지, 뭐 기업에서 법인에서 말할 때도 그 내부 거래할 때도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거 밀어주기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래하는 건 좋은데 두 가지를 지켜주세요. 자금이 정말로 계약금 중도금이 넘어가는 거 보여주시고요. 셧다운 해주세요. 보여주시고, 두 번째,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일반 거래에서도 공매물로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는데 3억으로 확 차이가 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빼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3억하고 5% 빼고 가사하는 줄 아는데, 앞으로 이거는 부당행위로 간주해가지고 앞으로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저희가 다시 매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적정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 뭐랄까,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도 어렵잖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소득세법 101조에는 이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따가 이월과세가 있나? 이월과세 할 때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이 7번 이월과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 7번이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장님은 이제 이런 거 이월과세 걸린답니다. 사모님,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말 배우려고 해도 어렵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는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군, 이것만 우리가 캐치하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월과세가 만약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넘겨줬는데 5년 안에 팔면은 좀 문제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7월 1일 날인가 세금이 바뀌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월과세를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역이용한단 말이야? 그것은 또 다음 시즌에 해줄게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처음에 증여자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 금액하고 수중자가 받아가지고 취득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양도소득세를 양쪽을 딱 계산해요.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7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국세청은 많은 쪽으로 가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월과세를 역이용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또 이 말하면 막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월과세가 큰 금액을 하는데 딱 주의할 점 두 가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어요. 이월과세가 어느 정도 무섭냐면은요, 부부가 잘 살다 요새 막 1년에 10만 쌍이 헤어지잖아요. 이혼을 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이혼할 사람이 딱 있는데 이것을 증여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혼을 해도 돼. 근데 이제 뭔만 이월과세가 빠져나가느냐, 증여해 준 사람이 사망했을 때만 빼고는 그런다. 그래서 요새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따도 나올 다음번에 이혼 시 재산권 분할, 여기도 나오는 거라. 요거 하면서 하죠. 8번을. 8번. 이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혼의 절차랄지, 뭐 자녀 양육은 가정법원의 아주 전문가이신 변호사한테 묻고, 또 세금은 세무사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산을 어떤 걸 나눠가야지 오르지, 또 어떤 걸 나눠야지, 어떤 걸 내가 가지고 저 안 좋은 거는 가져야지, 내가 가치 투자로서 앞으로 저 헤어진 저 남편보다 내가 많이 오를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 세 개 전문가가 있어야 돼. 이혼 전문 변호사, 세무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큰 재벌들만 아니라 요새 또 집값들이 많이 오르고
뭐 채권, 주식 뭐 이런 거. 아니 주식을 나한테 준다고 할 때도 오를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8번이 이혼 시 재산 분할권 이 자료 뭐 8번이네요. 이혼을 한대 디보스. 1번은요 나리따의 이혼이고 뭐 공항의 이별이고 그래요. 이제 막내 결혼식 신혼여행 딱 가면은 탁 당신 연금 반땡 내 거야 법적으로 다 있어 딱 하고 또 사후 이별이라는 게 있죠. 일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왔다 그러다. 일본은 딱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편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시집 식구들이 가만히 안 주는 거예요. 제사에 오라, 명절에 오라, 추석에 오라 애를 든다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요. 인적관계 청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류 해가지고. 그러면 사전에는 이혼이 안 됐지만 난 당신 집 안 가. 그동안 너무너무 시집살이를 했어. 그러니까 인척관계를 날 청산할 거야. 그게 사후 이별이에요. 사후 이별. 먼저 전번에 그랬잖아요. 아주 쉬운 거는 이 자료를 줄 때 재산권 분할 청구 소를 해가지고 나눠 가져야지 장기부의 특별 공개니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월과세 쪽에서는 이혼을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은 이월과세는 안 된다. 그러니까 5년 후에 팔아라 이 소리예요. 5년 후에. 그러니까 그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가지고 끝나지 않는다. 요즘요, 이따가도 그거 나오는데요. 이장 이혼 시대에 이장 이혼 이따 나오니까 뭐 이장 결혼에서부터 왜요? 세금과 재테크와 여러 가지가 관계가 돼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처럼 위장 뭐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그 관료로서 이렇게 단명하신 분들이 아마 기네스북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전번 시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장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미국 같은 데도 없고 좋은 공립 고등학교, 뭐 하이스쿨, 미들스쿨 이런 거 공립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장 전입을 한대요. 미국도. 그게 극성이래요. 공립에서 우리도 막 유치원 요새 막 많이 시끄럽잖아요. 요새 공립 유치원 들어가기가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9번 이러다가 이제 40개를 준비해 왔는데 뭐 10개나 하고 뭐 아무튼 뭐 내가 40강까지 이걸 100개를 해드린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놈이 또 어려워요. 1세대 1주택. 세금이 심플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1세대 1주택이란 뭐야? 세법상. 무주택자가 세법상 뭐야? 이런 심플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 세대 분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주 심플한데 진짜 세법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절세하기 위해서는요. 세대 분류를 해라. 쪼개라. 1세대 1주택화 해라. 무주택화 해라. 적어도 일시적 2주택화 해라. 특례 조항을 이용해라. 이건 말은 쉬운데 이제 깊숙이 방법론적으로 전략 전술을 쌓으려면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여쭌 것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국세청에서는 판정할 거니 이겁니다. 할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단가반에서 합니다. 아까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쭉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시즌 1에서 오늘은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고 우리가 알아야 될 주택의 세법상 종류가 50가지나 된다 그랬잖아. 50가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증여로 인한 주택, 결혼으로 인한 주택, 노부모를 공양해서 2주택 된 거, 뭐 거기에서부터 시골의 농어촌 주택, 기농주택, 기여주택, 무허가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양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입주권도 주택수로 포함되죠.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샀느냐, 종전 자산이냐, 종후 자산이냐에서부터 따져가지고 대체주택, 해외로 가는 주택, 요양차 가는 주택,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조합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묵은 임대주택. 뭐 전형례 해도 될 거. 이걸 왜 구별을 해놨을까요? 이렇게 특례를 주기 위해서. 주택만큼은 가장 많이 봐준다 그랬잖아요. 평생 그대가 집 한 칸 자식에게 물려준다든가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작년에 통계를 이번에 발표했더라고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44%가 집이 없어요. 44%. 전번 시간에다가 6대4 정도 된다 그랬죠. 서울은 5대5 정도고. 아직도 2천만 명 가구 수를 따지면 2천만 명 가구 중에서 한 800만 명은 아직 전세 살고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아니 지금 60년, 70년 동안 주택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 해봤자 5,200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주구장창 집을 4, 50년 짓고 있어요. 말죽거리 시대에서부터 저기 한강 모래 파가지고 구현대, 구압구정 현대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주구장창 50년 동안 아파트를 짓고 있어도 이 5,200만 명의 먹고 입는 의식주는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 주택만큼은 아직도 44%가 집이 없대요. 또 앞으로 더 그래요. 자꾸 이제 핵가족화 되잖아요. 아주 그냥 그 1인 가구, 2인 가구가 그냥 막 증가하면서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할까요는 비과세 받기 위한 거. 양도소득세를 제로로 내기 위해서 또 보유세를 덜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로로 가는가 그 얘기입니다. 조금은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 9번 했나? 10번. 10번은 굉장히 이것만 1시간 동안 앞으로 할 건데 요새 그 상속주택 특례사항에 대해서 하겠어요. 이 특례사항. 그럼 맛만 좀 보여드려 갈까? 이 자료를 표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이것만 다음에 따로 1시간 해야 되겠어요. 자, 1년에 집을 남겨주고 돌아가시든 안 남겨주고 돌아가시든 돌아가신 분들이 28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면은 자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주택이라는 게 이제 부모가 2주택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 무주택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빚만 남겨셔가지고 나는 상속 포기할 거야. 난 한정 승인할 거야. 난 단순 승인할 거야. 이런 분도 있지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입주권을 앞두고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모든 것도 같이 살다가 같은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근데 부모는 집이 없고 내가 집이 있고 뭐 그런다든가 또 세대가 다 분류돼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분. 하나 더 한다면 이건 내가 1시간짜리로 이제 합니다. 이거 1시간짜리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요 집을 갖다가 형제가 4명이면 3명이면 각 그 지분별로 소수 지분이랄지 지분이 많게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친다고 했을 때 나 2주택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서부터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은 제일 많이 발생되죠. 이제 딱 돌아가시면 두 가지.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집은. 오빠가 가질 거야? 오빠가 다 어떻게 할 거야? 팔아서 나눠 가질 거야? 이런 거에서부터. 저기 시골 분들은 이 어머니 부모님이 사신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옥전 문답 저 농토는 저 파선 저 가수원은 저 목처지는 저 임야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싸움의 시작 서막이 이제 동동동동동동 이제 가문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랬을 때 상속주택에 대한 그 공동주택 상속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 특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세법상 플래닝을 짜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었고 뭐 이런 거 쉬운 건 있잖아요. 뭐 상속 받았으면 뭐 항상 상속주택을 나중에 팔아라. 그다음에 뭐 5년 이내에 팔아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단순한 것 말고 요즘은 아까 더 디테일해졌다 이 말이에요. 분양권을 남기신 분, 입주권을 남기신 분, 주택 개념으로. 그래서 요 상속주택의 특례에 관한 것은 뭐 소수 지분자가 됐든 그 상속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빠가 됐든 뭐 거기서 같이
살았던, 같이 살고 있었던, 케어하려고 부모님 병수발 하려고 살았던 막내 여동생이 됐던 간에 이거를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주택과 어떻게 상충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띄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이 오늘의 그 부동산 중과 정책. 11번은 오늘 40개 중에서 15개도 못 하겠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부동산의 중과 정책이죠. 여기 안 보이시겠네. 이게 중과된 거란 말이에요. 특히 2018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중과됐잖아요. 특히 이제 뭐 규제 지역 내에서는 더 그러고. 그래서 이걸 정책 세금이라고 그러고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내가 전번에 했습니다. 서울은 다기야. 서울에 1,000만 명, 또 우리 경기도는 다 아니죠. 경기도가 인원이 더 많죠. 한 1,300만 명 되잖아요. 서울로 한번 보죠. 서울은 규제 지역이고 또 어떤 곳은 투기 가열 지구, 그 다음에 투기 지역 이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만 보죠. 서울이 25개 구가 다 조정 대상 지역 내니까. 이런 데는 이제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서울이 집 있고, 이거 간단하게 말할게요. 규제 지역 내에서 집 있는데 집도 산다. 그러면 서울에서 집 있는데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또 집 사지. 뭐 어디, 물론 경기도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청주에 가서, 괴산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서울에서 집 팔아가지고 서울에서 집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집이 있는데 또 사는 거잖아요. 왜? 내가 좀 더 좋은 새 아파트로 또, 뭐 애기가 대학도 가야 되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뭐, 학세권, 몰세권, 쇼핑 좋아하는 사모님은 몰세권,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꾸려 그럴 때 이런 중과세 정책이 당분간은 특히 이제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워한다는 걸 할 때 그만 사세요. 좀 필요 없는 집은 좀 그만 사세요. 투기 목적으로는 그만 사세요. 실수요자 위주로 사세요. 돈도 안 꺼질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이렇게 중과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보유세를 더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에서 중과세 시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부산에 7군데, 뭐 세종시, 과천 뭐 이런 데도 다 있지만 우리가 43개 지역이 핫한 규제 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는 핫하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은 거죠. 더 뛸까봐. 그래서 이런 정책 세금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 그랬을 때 아까 이게 세금이 이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증여, 상속, 그다음에 단순증여 이런 거에서까지 플래닝을 짤 때 좀 새로운 각도로 짜야 된다. 이게 세금이 장난이 아니다. 3주택만 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묶지 않는다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않고 팔면요.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우리 분양권은 무조건 규제지역 내에서는 55%예요. 단일세율이에요. 단일 55%.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억이 남았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돼. 그동안에 뭐 물었는데 반띵에만 해도 좋겠는면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방은 못 먹고 살아고 그래. 지방소득세도 또 10% 해가지고 55%를 가져가잖아요. 가져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가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말투가 이렇게 무슨 조세 저항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네요. 우리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북관계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중과 정책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거고 하여튼 우리가 그 지역 내에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더 이춘모의 재테크는 안 보셔도 돼요. 돈 많이 벌으셨으니까. 요건 보지 마세요. 요거 많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막 팍팍 가네. 몇 분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제 앞에가 이게 시계가 있거든요. 딱 52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번까지 했습니까? 11번까지 했네요. 12번 이제 임대주택 특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좀 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전번에 5% 이상 뭐 계속 올리면 가틀의 문제랄지 특히 의료보험이 확 오른다면서요. 그거에 대한 연계된 문제랄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가반별로 잘게 부서서 하려면 한 20개 정도 알아야 돼요. 취득세, 종합세,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소득세, 임대소득에 관한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추가공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떨어졌는데 안 되면 과태료, 등록 절차, 표준계약서 쓰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월 31일로 끝나는데 올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이고 이런 기산일을 언제부터 잡을 것이냐, 언제부터 8년을 칠 것이냐, 언제부터 4년을 칠 거냐, 언제부터 6년을 칠 것이냐, 언제부터 10년이 돼야 되느냐, 언제부터 출발점이 있잖아요. 그게 기산일. 기산일을 언제 잡을 것이냐, 공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가 전번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이미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요것만 하고 가야 되겠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임대 기간 동안의 소득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산 것을 소급해가지고 이걸 다 70%를 장기보유 공제로 해준 게 이 띵호화라 그랬어요. 띵호. 중국말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에 관한 것도 75%랄지 또 보험료도 오른 금액의 85% 이렇게 많이 주니까 요새 아니 저 그 집 많은 부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요새 또 그 법도 또 고쳐야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매물 잠김 현상까지 있어버려가지고 시중에는 매물도 안 나오지. 이렇게 중과세 정책을 쓰면 막 급매물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요. 거래 절벽이에요. 거래. 작년에 2분의 1도 반토막 났어요. 거래 안 돼요. 지금 우리 중개사분들 계속 이제 TV나 보고 이렇게 한숨만 쉬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서는 또 해드릴 거예요. 또 해드려. 워낙 방대하고 헷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번에 시즌2에서도 했고 시즌3에서도 했고 또 요 막바지에 가가지고 한 1시간짜리로 짜릿하게 한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특례에 대해서 좀 알아라.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아이고 또 우리 PD가 5분 남았다고 이러네. 빨리빨리. 그러면 몇 개만 더 하고 가죠. 그 다음에 13번이 양도 차익과 필요 경비 많이 물어봐요.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했어, 이제. 양도 차익이 1억이 발생해서. 근데 필요 경비가 들어갔어요. 컨설팅비는 교수님 필요 경비 할 때 빼줘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아세요. 이거 자본적 지출을 해서 이제 뭐 발코니를 확장했다든지 사시를 했다든지 또 뭐 이런 것은 뭐 영수증만 있으면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과거에는 영수증 없어도 됐었어요. 적당히 이렇게 뭐 계산 공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그것도 법이 바뀌었죠. 작년에 바뀌었나? 바뀌었어. 아무튼 영수증이 다 있어야 돼. 그런데 또 막 이런 게 많이 물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 살 때 중도금 대출 받고 이래서 융자를 많이 받았는데 그 융자는 필요 경비로 빼줍니까? 안 빼줘요. 법인에서는 또 빼주는 것도 있고. 내가 토지를 샀는데요. 어떤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컨설팅비를 1,000만 원을 내는데 그 필요 경비로 빼줘요? 안 빼줘요. 이런 거에서부터 필요 경비를 묻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필요 경비 영수증을 안 모아놓은 거예요. 요새 대부분 그 발코니를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돼요. 어떤 분들은 올 수리하면 막 8천만 원 되고 어떤 집이 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올 수리하는데 2억이 들었거나 1억이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사하면서 가버리고. 그럼 국세청은 그거 뭐 영수증 없는데 제가 뭘로 근거를 봐가지고 그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시간에 쫓기면 그 다음에가 필요 경비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 이거 많이 물어봐요. 전번에 말했잖아요. 계약서 분실해버렸다. 다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겠다. 나 저 집을 옛날에 엄마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할 때가 분양가가 68만 원이었어요. 68만 원. 그게 지금 16억을 간다니까. 뭐 17억 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해밀리 아파트 88년도에 해밀리 아파트 저 선수촌 아파트 분양가가요. 평당 분양가가 134만 원이야. 134만 원. 그걸 곱해보세요. 33평으로 곱해보면은 4,300만 원, 4,500만 원이 안 됐다니까요. 그게 전두환 분양가잖아요. 전두환 씨가 또 잘한 건 있어요. 그 당시 이거 확 이보다 분양가를 더 올리면 그냥 확 부를 거야 이랬을 거야. 뭐.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제가 그 당시도 부동산을 했었는데 아무튼 해밀리 아파트에 가면 68평이라는 사우나도 있는 68평짜리 분양가가 1억 2천이었어요. 1억 2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할지 또 땅을 옛날에 70년대, 60년대에 사신 분들은 취득 가격을 못하는 이럴 때나 그럴 때는 한산 가격으로 하겠다. 특히 우리가 공시지가 제도랄지 개별 공시가격 제도가 생긴 지가 90년대거든요. 90년대 8월. 그러니까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 땅을 옛날에 보리 2가마니 주고 산 사람들. 오래 롱타임. 두 번째, 이 개별 공시지가 없을 때 90년대 8월달 이전에 사신 분. 또 하나 있죠.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실거래가로 할 때 있었어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해가지고 실거래가로 적으시오. 이제 기준가격,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은 무시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청문회 보면은 그때는 무슨 땅계약서 개념도 아닌데 왜 5억을 줬는데 당신이 무슨 대림 아파트를 샀는데 뭐 대통령 후보가 당했잖아요. 당했다는 것보다 왜 거기에는 그렇게 썼습니까? 그때는 검인계약서 제도로 할지 지금 기준가격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여튼 관례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다 끝나가나 보네요. 그러면 오늘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중과, 그다음 공익사업용 감면, 자격농지 상속 증여 신축사업 유언 대형 승차 해외부동산 세금 종합 이렇게 해서 쭉 40개인데요. 38강으로 넘어가죠. 여기다 적어놔야 되겠다. 이게 오늘 이제 재개발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15번에는 재개발. 제가 잊어버리더라도요. 시청자 여러분들, 단골 시청자분들이 있어요. 제 팬이. 교수님, 안 들리지만, 교수님, 38강은요, 재건축, 재개발부터, 15, 재건축부터 할 차례예요. 이렇게 일러주세요. 안 들리더라도. 제가 적어 놓겠지만. 자, 오늘 이춘모의 시즌 3 37강, 백문 백답 했어요. 백문 백답 중에 더 보강해가지고 내가 좀 묻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3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